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1차 시 때는 입찰 공고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입찰 공고문과 가업 지시서를 왜 여러분들이 이벤트 예산이라는 과목에서 배워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예산을 선정을 할 때 이렇게 입찰 공고에 나오는 가이드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숙지를 하는 게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현업에 들어가시더라도 바로 실무자처럼 투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이 내용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시간에는 입찰 공고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입찰 공고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입찰 공고문에서 이제 그 대행사에서 이제 좀 놓치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주차 때 말씀드렸던 저희 입찰 공고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공고는 입찰 공고서와 가업 지시서 이 두 개가 세트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찰 공고의 정의는 입찰 공고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삽입되는 내용에 뭐 입찰 공고 기관, 그리고 입찰 개요, 입찰 내용, 입찰 대상자, 제안서 제출 방법, 낙찰 방법, 유의사항, 뭐 담당자 연락처 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업 지시서는 이제 말 그대로 용역에 대한 업무, 과업을 원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한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뜻만 보시면 과업을 지시한다. 발주처에서 우리의 행사에 그 과업 행사라는 과업에 이제 포함되어야 된 내용을 이렇다라고 지시를 하는 내용들이 수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쓸 때는 사실 과업 지시서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빠짐없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삽입 내용에는 제안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과 행사 개요, 평가 방법 및 배정 기준,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서류 종류, 그리고 첨부 서류 양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서와 가업지시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에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게끔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가업지시서 입찰 공고서에 나와 있으니 가업지시서에는 입찰 공고서 내용을 따른다. 이렇게 해서 표기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번 주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입찰 공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찰 공고문을 디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거기에 같이 가업 지시서도 있으니까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나라장터라는 사이트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용역명 또는 이제 카테고리 주제별 카테고리를 이제 검색을 하면 해당되는 게 검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용역명을 클릭을 하면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지금 제가 스크롤을 제일 내려서 마지막 페이지를 이제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첨부 파일이 있는데 첨부 파일에 공고서 제안 요청서 지금 이 공고는 이제 뭐 기타 문서에서 예산 산출 내역 해서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내용들이 또 엑셀로 하나 더 만들어서 올려줬는데요. 보통은 이 문서, 엑셀 문서는 안 올리는 기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고서와 제안 요청서를 나라장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 다운을 받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그인은 하지 않아도 내가 아이디 계정이 없다 하더라도 검색과 다운로드는 다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아마 뭐 뒤에 시간들도 기말고사를 준비하거나 계속 설명을 듣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관심 있는 공고를 좀 클릭을 해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지금 이 공고 대입 상담 캠프라는 공고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입찰 진행 현황이라고 첨부 파일 밑에 메뉴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지나갔고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은 개찰 완료를 누르시면은 어느 회사가 됐는지 몇 개 팀이 지원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점수 배점은 어떻게 회사마다 어떻게 받았는지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입찰 공고문을 볼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시간에는 2020 대입 상담 캠프라는 이제 입찰 용역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행사를 이 입찰을 저희가 이제 참가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PT를 하고 저희가 수주를 받은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된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업지시나 입찰 공고문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예산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기에도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용역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고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공고로 정했습니다. 먼저 입찰 공고문의 첫 페이지입니다. 예, 첫 페이지는 이제 뭐 이 문서의 이제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밑에 뭐 오른쪽에는 이제 그 샘플이 이제 이미지가 있을 거고 왼쪽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페이지에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문과 가업 지시서만 봤을 때 해석이 조금 상이할 경우, 예,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더 있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담당자 연락처가 나와 있는데요. 용역 관련 문의는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해서 문의를 하고 전화 문의를 받지 않고 서면 질의만 가능한 입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뭐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냐면 이분들이 뭐 저희처럼 궁금하는 회사가 하나면 다행인데 여러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전화를 최소로 드린다라고 모아서 질문하긴 하지만 또 제안서를 쓰면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화를 많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 업무에도 좀 지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이제 질문을 언제까지 받고 언제 답변을 드린다. 뭐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매정하게 좀 정하는 그러한 이제 발주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입찰 공고, 개찰 방법, 계약 방법, 입찰 안내서, 입찰 서류 제출에 관련된 내용은 조달청에 문의를 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안 요청서, 구매 규격에 대한 상세 내역, 뭐 쉽게 얘기하면 제안서 쓰는데 안에 내용에 대한 이러한 문의점은 이제 발주 기관인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담당자한테 연락을 달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이제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뭐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뭐 이 부분을 다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문에 이제 목차도 나와 있고요. 어떻게 이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순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유의사항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입찰 공고서와 제안 요청서, 뭐 제안 요청서는 가업 지시서 라고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좀 정해놓고요. 그리고 뭐 본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이분들도 나중에 뭐 저희가 문의를 드리면서 이거는 잘못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정을 해서 재업로드를 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뭐 이 페이지에서는 뭐 크게 뭐 대행사 여러분들이 대행사 직원이라고 봤을 때 크게 인지해야 될 내용은 없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에는 이제 뭐 공고문에 한 번 더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 계약서 약제를 운영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법률에 의해서 말 그대로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형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당연히 뭐 이제 입찰을 준비하는데 금품, 향응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참고해서 넘어가시면 되는 페이지입니다. 네, 그 다음 장에는 입찰 개요와 입찰 일심의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입찰에 대한 개요는 계약 수행 기간, 그리고 사업 예산, 입찰명 등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수요 기간, 발주처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고 계약 방법은 제한 경쟁이다. 제한 경쟁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품명은 이제 뭐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어떠한 항목 카테고리에 이제 용역권인지가 나와 있고 뭐 수량과 단위, 뭐 분할 납품 뭐 이렇게 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방법은
제한 뭐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납품 기한은 뭐 7월 31일. 이거는 이제 계약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약 기간이라고 거의 뭐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라고 정산을 다 하는 게 이제 7월 31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 예산은 뭐 2억 7,900 뭐 87만 1,24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네들이 추정하는 가격,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가격이 한 2,500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모두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임차 건명이 나와 있고요. 입찰 방식은 이제 전자로 입찰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및 인도 조건 이런 건 뭐 가업 내역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단독 또는 공동 계약을 허용한다, 뭐 비핵가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개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입찰 일시는 3월 25일 11시까지 입찰 일시입니다. 그리고 입찰 방식은 전자 입찰로 되어 있고요.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자가 3월 23일 10시부터 이제 오픈이 된다. 이때부터 나라장터를 통해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입찰서 마감은 3월 25일 10시까지. 10시가 넘으면은 그 제출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개찰 장소는 이제 나라장터라는 사이트 풀로 쓰면은 국가종합전자서 조달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언제부터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고 언제 마감인지, 사실 뭐 제출하는 시작 날짜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마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감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스케줄을 잡고 제안서를 초안을 언제 만들고 언제 수정을 해서 언제까지 내용을 다 만들어서 검수를 하고 제출해야 된다. 이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입찰 참가 자격 요건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인데, 업종 코드 생산 확인 증명서 중소기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에 맞지 않는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입찰 참가 자격 요건 중 등록 가능한 부분과 허가 대상 부분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용역의 참가 자격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 내용을 제가 옆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권은 그 나라장터의 업종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기타 자유업 번호로는 업종 코드 번호로는 9901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 업종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련된 이제 자료를 그냥 첨부를 해서, 또는 이제 그 자료가 필요 없이 그냥 신청만 해도 이제 등록이 되는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좀 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혀 아실 필요는 없고, 실무자가 되고 나라장터의 아이디나 이런 회사의 이러한 이제 계정들을 담당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업종 코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업종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디자인 회사라고 디자인 관련된 이제 업종 코드라고 보시면, 디자인과를 이제 졸업을 한 직원이 4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제 하여튼 조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여기 기타 자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회의 자격증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구청에서 이제 인허가를 받은 서류를 이제 첨부를 해야지만 발행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라는 게 이제 회사마다 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관련하는 부처에 저희가 신청서를 내고 계획서를 내고 이렇게 내면 그쪽에서 보시고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이거를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시 부스 설치 서비스의 생산 증명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면은 이제 건설업에 관련된 이제 허가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정확치는 않는데
뭐 자본금이 이제 5천만 원의 예치금을 먼저 예치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사업이 망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떠한 이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생산 증명서를 가지기 위해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이 관련된 기간에 돈을 넣어놔야지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관련된 장비나 이제 뭐 창고, 그리고 이제 뭐 허가 자격증, 기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부스를 시공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 생산 증명서입니다. 예, 생산 확인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없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공동 도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걸 가진 업체와 공동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다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공고를 보고 나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거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없네 할 경우에는 그 준비한 입찰 공고가 뜨고 마감하는 뭐 1, 2주라는 시간 내에 신청을 하면은 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기 전까지의 날짜로 발행이 되면은 인정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라고 이제 그 확인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회사 매출, 직원 인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청서와 함께 쓰면은 발행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소지한 사람, 아니면 이제 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가지고 소지하는 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라이센스를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제한을 거는 거죠.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중소기업 확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 보시면은 관련된 이제 세부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 코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 이게 세 가지를 다 충족한 회사만 들어와 달라. 그게 아니면은 참가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 뭐 앞에 내용들하고 이어지는 내용과 제출 서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출 서류는 이제 입찰 참가 자격 및 기술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앞에 목차를 보시면 7번의 기술 제안서 제출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맞춰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라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고문에도 이제 어떠한 서류를 내는지가 기재가 보통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업 지시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놓고 하나의 이제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제출해라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문의가 항상 좀 중복적으로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좀 확인하기 힘들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 캐치를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나머지 거 다 냈는데 그 서류가 없어가지고 제출이 이제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서류를 담당하는 직원 때문에 나머지 제안서를 쓰는 직원들의 고생이 완전 뭐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몇 번씩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먼저 옆에 있는 예문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장소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가 자격 등록입니다.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해주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등록해야지 모르면은 이제 콜센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입니다. 입찰 보증금에 대한 내용인데, 입찰 보증금은 뭐냐면, 이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이제 입찰 금액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보증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 그대로 보증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해서는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건 입찰 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 당업자 제재 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안전 입찰인데요. 전자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입찰은 이제 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정보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에 의한 전자 입찰서를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이 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을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지문 입찰 신원하여 입찰이 곤란한 경우 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입찰과 지문입찰 요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보안이 조금 좀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차를 할 경우에는 보안이 완전 고도화로 된 그 안전입찰 그 다른 이제 그 아이콘을 설치를 해서 그쪽 프로그램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까지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이제 창을 인터넷 창을 보안된 인터넷 창을 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접속을 하는데, 제출을 할 때는 이제 뭐 회사의 공인인증서의 로그인으로만 이제 그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지문 투찰기라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사진으로 제가 하나 캡처를 떴는데 지문 투찰기라는 게 있고, 이거를 통해서 지문을 최종으로 등록된 사람이 이제 지문을 찍고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문 투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회사는 나라장터 입찰 시 사용하는 지문 투찰기를 조달청 지사 또는 이제 본사에 가서 구매를 하고 대표자 대리인 지문을 등록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지문 투찰기에는 회사 공인인증서를 삽입을 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문을 등록을 하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있는 이제 센터로 가셔야 됩니다. 뭐 고객 그 조달청 본사 또는 이제 각 지사로 가셔서 이제 구매를 하고 이제 지문을 넣어야 됩니다. 지문을 넣을 때는 뭐 대표자의 지문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대리인을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 지문도 넣을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플랜지에 입찰 대리인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입찰 나라장터에 이제 저희 정보, 내 정보 보기 하면은 제가 이제 입찰 대리인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렸던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인감을 쓴다고 했을 때 어떤 도장을 사용인감으로 등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장에서는 1차 참가 등록을 뭐 이제 지문 투차기를 포함해서 이제 뭐 대리인이면 대리인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고, 입찰 보증금도 뒤에 나와 있는 가이드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 입찰 보증금을 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웹페이지가 아니라 보안이 된 웹페이지를 통해서 안전입찰과 지문인식을 통하여 로그인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계약 기준에는 공동계약의 유형은 분담 이행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분담 이행 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동계약 가능 시 공동수급체가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공동수급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최대 2개까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직접 생산증명서가 이 용역에서 요청을 하는 것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머지 하나를 가진 부수 설치 업체 랑 같이 들어가야지 이제 참가 자격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업체랑 같이 들어간다. 필요한 이제 참가 자격을 다 갖추게끔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분담 이행 방식은 뭐냐면 공동으로 하되 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직접 생산 증명서의 기준으로 나는 이제 행사 기획적인 파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에 설치하는 업체는 설치 업체에 관련된 이제 과업만 수행을 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짰을 때 부스 설치 업체는 전체 예산 중에서 뭐 10%, 20%의 금액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90이나 80%의 금액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사전에 그 비용까지 몇 퍼센트를 할 건지 분담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분담 이행 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하며 분담 내용은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그리고 전시 부스 설치 서비스로 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분담자는 기타 자유업과 이제 직접 생산 증명서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되고 전시 부스 설치 서비스 분담자는 기타 자유업과 직접 생산 증명서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증을 이제 갖춰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스 업체와 이제 우리 같이 기획업체 왜냐면 부산에는 기획업체를 하면서 부스 업체를 가진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요 두 개가 이제 같이 들어온다라고 보고 가이드를 준 건데요. 예, 각각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직접 생산 증명서가 전시회 기획 대행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전시부스 설치 업체는 이제 전시부스 설치 서비스라는 이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둘 다 동일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표사는 아무래도 행사를 기획을 하는 진행을 하는 회사가 대표사가 되어야지 뭐 부스 설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사는 이제 전시회 기획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밑에 내용 계속 읽어볼게요.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예를 들면 저희가 이왕이면 중복으로 해보자 해서 뭐 전시업체 A랑 같이 제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전시업체 B라는 회사랑 같이 이렇게 중복으로 신청을 하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동수급, 난 어느 회사랑 어떻게 공동수급을 할 거야 라는 내용은 문서로 이제 뭐 첨부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장터에 있는 그 뭐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 메뉴, 그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게 제출이 되게끔 해야 된다. 그 시스템은 입찰 정보라는 이제 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와 있는데요. 입찰 마감이 전일 18시까지 이제 공동수급 협정서, 그러니까는 제안서는 이제 원래 나와 있던 내용이고 공동수급 협정서의 제출 마감일은 이제 입찰 마감일의 전일 18시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 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4-6의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공동수급 협정서를 전자제출과 별도로 이 발주 시스템의 분담 내용 및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안서 파일 제출 시 추가 제출하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공동수급 협정서를 이제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이제 제출하게 되면은 금액에 대한 비율을 쓰는 난이 없습니다. 예, 금액에 대한 비율을 쓰는 난은 없고 뭐 예를 들면은 전시 기획 서비스라는 이 파트에 이 마이스 플랜즈라는 회사가 100%다 투입이 되겠다. 그리고 부스 설치 업체는 저희가 정한 A라는 업체에 100%
이제 다 진행을 하겠다. 설치 부스에 대한 과업은 이렇게만 쓸 수 있고, 전체 금액에서 몇 프로를 나눠서 이행을 한다라는 내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안서를 제출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이 발주 시스템에서 몇 대 몇으로 금액을 나눠서 할 건지,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기재를 해달라라는 내용이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의 납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지금 입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입찰 보증금에 관련된 내용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찰 보증금에 납부해서 가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이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뭔가 이제 용역을 전에 이 용역 말고 다른 용역을 진행하면서 금전적으로 뭔가를 잘못을 해서 이제 조치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입찰 보증금을 내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걸 받은 적이 없으면 입찰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설명이 긴데 밑에 1, 2, 3, 4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 총 제재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5%,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20%, 그리고 2년 이상일 경우에는 25%로 나와 있는데요. 이 총 제재 기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내라 이 얘기죠. 총 제재 기간이 뭐냐면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총 제재 관련된 이제 페널티를 받는다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얼마를 받았는지 그 받은 시기에 이 입찰이 나왔으면은 내가 2년 이상 만약에 큰 뭔가 실수나 잘못을 해서 2년 이상이라고 이제 제재를 받았는데 이 입찰이 그 2년이라는 시간에 이제 겹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25%를 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용역이 아까 뭐 2억 5천의 용역이라 보시면은 2억 5천에 25%면 엄청 큰 돈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 둘 중 큰 금액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에는 가에는 5%만 내면 된다는데 나에는 이제 25%까지 제외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높은 걸로 내라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규정한 입찰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18시까지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 조달 청 경영관리과에 납부를 해라라고 나와 있고요. 납부 면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 보증금 납부는 면제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 내도 되는 거고요. 뭐 저희 회사도 안 내도 되는 거고. 다만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을 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돈을 내진 않지만 이거를 이제 낸다라는 각서를 제출을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입찰 보증금 뭐 국고 기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에 입찰 보증금 면제를 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지급각서를 내라. 뭐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뭐 이제 우리가 타이핑을 써가지고 도장을 찍고 뭐 스캔을 떠서 보내주냐, 아니면 원본을 보내주냐, 뭐 이런 방식들이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가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출하는 그 페이지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밑에 뭐 저희 뭐 조항처럼 뭐 이제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에 뭐 동의를 한다, 뭐 예, 아니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지급각서를 낸 걸로 대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어떻게 내는지, 누가 내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실 진짜 현업에서 좀 덜어 발생을 하는데 제안서를 다 냈는데 이 부분을 캐치를 못해서 지급각서를 안 내서 용역에 참가가 안 되는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량적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담당자가 꼼꼼히 읽어봐야 되고요. 예,
사실 제가 저 예산 담당을 하는데 이런 입찰권에 대해서 저희가 캐치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가이드라인은 저는 뭐 문서로 들고 있긴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보면서 이제 챙겨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뒤에는 이제 뭐 계약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한 내용이랑 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 한번 쭉 정독을 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